동리 수도원의 작은 방에 앉아 나는 태양이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떠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75세의 나이에 나는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이름은 지혁 형제이고 비록 제가 성인기의 대부분을 수도사로 보냈지만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면한 부모님 밑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죠. 나는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수년간 이 길을 따라 걸었고 기업 세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꿈이라고 부를 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6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 즈음에 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던 동료가 소개해준 명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명상을 했던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 경험의 무언가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매일 연습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내 삶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놀랍게도 일에서도 더 생산적이 되었습니다. 연습을 깊이 할수록 나는 삶과 성공에 대한 많은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목표들을 쫓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65세에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기 퇴직을 하고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해해 주었지만 이 여정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내 선택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첫 몇 달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업 생활의 편안함과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단순하고 규율 있는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고 불교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명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노인들을 진정한 희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자질들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식별한 첫 번째 자질은 수년간 축적된 지혜였습니다. 우리 얼굴의 각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살아온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 지혜가 연민과 함께 공유될 때 그것은 젊은 세대들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한 젊은 수련자가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대신 나는 그에게 내 자신의 의심과 발견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이해와 희망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하나의 삶 속에서 여러 삶을 살아온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에게 고유한 교훈을 가져다 주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영감과 지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식별한 두 번째 자질은 회복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역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발전시키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여정 중 특히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도착한 지 약 1년 후 나는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회복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포기하고 이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민수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85세의 수도사로 몇 년 전 뇌졸중을 극복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를 방문하여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매일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그의 회복력에 영감을 받아 나는 새로운 결심으로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몸의 인식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명상 연습을 조정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움직임을 회복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노인들을 희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세 번째 자질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적응 능력.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과 환경은 변화하지만 적응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는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수도원에 나이 든 수도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적응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예리한 청각 인식을 발달시켰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들은 상담이나 명상 예술 실천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에 영감을 받아 나는 수도원에서 나이 든 수도사들의 웰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적응된 요가 연습, 신체 변화 수용에 초점을 맞춘 명상 세션, 그리고 노년기 적절한 영양에 대한 워크숍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영향은 깊었습니다. 전에는 나이로 인해 제한을 느꼈던 수도사들이 목적의식과 활력을 재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미 마음 챙김과 수용으로 접근될 때 큰 영적 개인적 성장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질적이고 목적 있는 노화를 위한 9가지 실천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한 지혜를 키우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신체적 회복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식별한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아마도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나는 지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는 나이든 수도사들, 텍스트를 공부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서예와 같은 예술을 연습하는 이 정신적으로 더 젊어 보이고 삶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78세의 성민 형제가 양자 물리학 책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현실의 본질에 대한 많은 불교 가르침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며 반짝였습니다.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지식은 우리 마음에 열리는 창문과 같아서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관점을 들여보내죠. 그의 태도에 영감을 받아 나는 일상 루틴에 지속적인 학습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공부 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천문학과 서양 철학 같은 주제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과 열정을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학습은 모험이었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식별한 5번째 실천 방법은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마당을 쓰는 것부터 정원을 가꾸는 것까지 항상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지되는 수도사들이 더 행복하고 자립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과 한계에 맞춰 정기적인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며 명상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차 거리와 속도를 늘려갔습니다. 또한 신체적 움직임과 마음 챙김을 완벽하게 결합한 태극권 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에너지, 균형감,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도전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더 쉬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발견한 6번째 중요한 실천 방법은 재정 관리였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물질적 필요가 거의 없는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특히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 자신의 재정적 여정, 저지른 실수들, 배운 교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재정 계획 없이 노년에 도달하여 큰 스트레스와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재정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내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에 맞는 재정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흐를 때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체되면 썩어갑니다. 그리고 통제 불능으로 흘러가면 침식을 일으킵니다. 비결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식별한 7번째 실천 방법은 취미와 관심사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영적 수행 외에도 기쁨과 개인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나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을 돌보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내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는 것은 깊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며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었죠. 다른 수도사들도 각자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렸고 다른 이들은 음악이나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취미들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창의적 표현의 원천이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8번째 실천 방법으로 인식한 것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의견과 습관에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가장 영감을 주는 수도사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려있는 학습자의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82세의 철수 형제와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75세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인터넷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좌절스러웠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얻은 지식 하나하나가 세상,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더 연결된 느낌을 주었죠. 그의 태도에 영감을 받아 나는 내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건 수행에 참여하고 새로운 형태의 명상을 시도하고 심지어 기술이나 현대 미술과 같이 전에는 관심 밖이라고 여겼던 주제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관련성을 유지하고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식별한 9번째이자 마지막 실천 방법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가족 및 사회적 유대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우리는 명상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족, 아내, 자녀들, 손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내 수도원 생활 선택이 처음에는 거리감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유대를 유지하고 심지어 강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내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을 수도원에 초대하여 내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문들은 재연결과 상호 이해의 귀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원에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자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연결은 성장의 기회였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연결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줍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 이해, 동반자 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 9가지 실천 방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쇠퇴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영적 정제, 그리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교훈, 도전, 그리고 품위 있고 목적 있는 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도원 정원을 산책하던 중 노인 방문객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안내 투어를 위해 온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 그들의 투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식별한 9가지 실천 방법은 수도원 담장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곳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축복을 받아 나는 지역사회에 열린 주간 워크숍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내가 개발한 실천 방법들을 공유했고 항상 각자가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혜를 기르고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경험을 돌아보고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들을 식별해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지혜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8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배운 교훈들을 짧은 비디오로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귀중한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이야기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공유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고록을 쓰기로 결정했고 다른 이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자원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는 행위가 그 노인들의 눈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정서적, 신체적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회복 경험과 그것이 인내와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과 활동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물리치료사를 초청했습니다. 또한 노화와 함께 자주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기 위한 마음 챙김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82세 박종서 씨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명상을 통해 다시 목적을 찾는 법을 배웠죠. 지금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무력한 생명체들을 돌보는 것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고 회복력이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까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천 방법들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보이지 않거나 목적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희귀한 보석으로 보기 시작했고 세상에 가져다주는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민첩성 유지에 대한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새로운 관심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학습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문학, 철학, 과학, 예술에 대해 토론하면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75세의 이미경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들이 항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녀의 계획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신체적 독립성에 대한 세션에 이르렀을 때 노인들을 위해 조정된 운동을 시연할 태극권과 요가 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더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80세의 안철수 씨는 뇌졸중 후 어떻게 독립성을 회복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점차 짧은 산책으로 발전했죠. 오늘날 저는 직접 요리하고 집을 관리하며 심지어 다시 운전도 하고 있어요. 독립성을 향한 각각의 단계가 승리입니다. 그의 결단은 중대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룹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세션에서는 은퇴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재정 컨설턴트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예산 세우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2세의 정서연 씨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리의 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는 대신 배우기로 결심했죠. 온라인 강좌를 듣고 책을 읽고 조언을 구했어요. 오늘날 저는 자신 있게 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미망인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재정 관리를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인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오래된 열정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은퇴를 그것들을 재발견할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 그림부터 도예, 정원 가꾸기, 사진 찍기까지 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취미, 박람회를 조직했습니다. 70대와 80대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경험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85세의 김영호 씨는 창작 글쓰기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첫 소설을 쓰고 있어요. 증손자들에게 문학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의성에는 나이가 없으며 새로운 재능을 탐구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열린 마음 유지에 대한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명상을 시도했고 다른 이들은 춤 수업에 도전하거나 다른 문화의 요리를 시도해보았습니다. 79세의 박순자 씨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제 그림을 공유하고 있어요. 세상과 연결되는 멋진 방법이에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그녀의 개방성은 다른 이들에게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현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한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기르는 것에 대한 세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세션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표현했는데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는 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며 새로운 우정을 키우도록 격려했습니다. 88세의 이창호 씨는 아내의 죽음 이후 고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죠. 우리는 체스 클럽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 우정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의기소침하고 방향성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이상 사회의 부담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세션 후 어느 날 이정숙이라는 참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혁 형제님,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보이지 않고 가치 없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희귀하고 독특하며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빛나는 가치를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노인들이 질적으로 목적 있게 나이 들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에 영감을 받아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 요양원,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노인들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영향은 제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9가지 실천 방법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가족들은 노인 친척들의 변화, 더 참여적이고 행복하며 활기찬에 대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전국 노화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도원의 고요함에 익숙한 수도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를 더 큰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의료 전문가, 간병인, 그리고 노인들로 가득 찬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우리의 여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9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각을 워크숍 참가자들의 이야기로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기립 박수를 받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감사를 표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깊고 보편적인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엄성, 목적,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이 들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이어진 몇 달 동안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에 초대되었고 심지어 건강한 노화에 대한 책에 기여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 관심은 보람찼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92세 김정호 씨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나 85세의 이영숙 씨가 아픈 아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어린이 병원에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각각의 이야기는 노화를 부담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과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에 변화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미치고 있는 더 넓은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에 대한 사회적 내러티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청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고령이 고유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참여적이며 지역사회에 활력 있는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명상을 하던 중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노화가 축하받고 노인의 지혜가 가치 있게 여겨지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희귀하고 독특하며 소중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미래였습니다. 이 비전은 나를 새로운 에너지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더 깊은 헌신으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작업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해 더 포용적이고 연민 어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정에 대한 감사, 그 길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영향을 미칠 많은 삶들이 있으며 발견되고 축하받아야 할 많은 희귀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나는 명상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웠고 다른 이들이 발견하도록 돕고 있듯이 매일은 성장하고 배우고 빛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1년의 워크숍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변모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노화에 대해 제고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TV 프로듀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수도사로서 항상 조용하고 명상적인 삶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에 대해 숙고한 후 초대를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팀은 몇 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며 세션을 기록하고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고 목적 있는 노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의 본질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철학이 현대 미디어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희귀한 보석들, 나이의 지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고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사람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93세의 박영자 할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울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여러분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줄 것이 많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오늘 증손자들을 위해 내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목적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진행자들을 훈련시켜 우리의 9가지 실천 방법을 바탕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천 방법들 중 정신적 민첩성 유지하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노인 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노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들이 단순히 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정이 꽃피었고 늦은 나이에 로맨스도 피어났으며 열정적인 학습자들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78세의 은퇴자 최재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78세의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양자 물리학과 실존주의 철학을 토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수업들은 제 학습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고 지적 성장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인 취미와 관심사 기르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도시에서 노인 재능 박람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행사들은 노인들의 창의성과 기술을 축하하는 활기찬 축제가 되었습니다. 80대에 발견된 화가들의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되고 90대에 첫 책을 출간하는 작가들, 그리고 밴드를 결성해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음악가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창의적 표현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85세의 참가자 송미란 씨는 목각 조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항상 조각을 해보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제 떨림이 작품의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한계라고 여겼던 것이 제 예술적 서명이 되었죠. 신체적 독립성 유지하기 실천 방법 또한 우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 전문가들과 재활센터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대체 요법을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감탄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뇌졸중을 앓은 89세의 이상철 씨는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을 때 팔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저는 대부분의 움직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태극권을 연습합니다.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제가 축하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작업이 인정받으면서 우리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접근성 개선부터 노인 고용 프로그램까지 활동적이고 포용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화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목격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노인들의 웰빙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현명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고 이 인구의 귀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제안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진 몇 달 동안 우리는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부터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우리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실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기르기 실천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 접근 방식의 기본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연결하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디지털 세계를 탐색하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82세의 황미영 씨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10대 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손녀는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소외감을 느꼈죠. 지금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다를 떱니다. 손녀가 저에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손녀에게 뜨개질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성장함에 따라 나는 우리 작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 양성과 우리의 사명이 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리더를 식별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9가지 실천 방법의 원칙을 체화하고 이를 앞으로 이끌어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는 놓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내 직접적인 존재 없이도 계속 꽃 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리더 중 한 명이 이현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프로그램의 전 참가자로 가장 헌신적인 진행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녀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발산했습니다. 지혁 형제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 워크숍에 왔을 때 저는 길을 잃고 목적 없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저는 제 소명을 찾았다고 느낍니다. 다른 노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매일 아침 미소 지으며 일어나게 하는 이유예요. 그녀의 말은 깊은 성취감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우리 작업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촉진한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자문 역할을 맡고 한 발 물러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도원 정원에서의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전국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겸손과 영감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식별한 9가지 실천 방법, 지혜 기르기, 회복력 개발하기, 적응성 받아들이기, 정신적 민첩성 유지하기, 신체적 독립성 보존하기, 재정 관리하기, 취미 기르기, 열린 마음 유지하기, 사회적 유대 강화하기, 이 노년기에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로드맵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천 방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희귀한 보석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독특하고 소중하며 세상에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정원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친 모든 삶들과 앞으로 우리의 작업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이들에 대해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일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의 서막인 것처럼 노화 또한 쇠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일어섰고 우리의 집단적 여정의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항상 새로운 희귀한 보석들이 발견되고 축하받고 세상과 공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이 아닌 초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기 발견과 목적의 여정에 동참하시길 초대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희귀한 보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이는 우리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제합니다. 각각의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각 해는 하나의 교훈이며 매일은 빛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고 어떤 나이에서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실용적인 팁들, 그리고 품위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 넘치는 노화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웰빙과 함께하는 장수를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그러한 희귀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빛나시기를,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